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새해에도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 새해 청사진은 지방주도 성장이다 라고 신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로 5대 성장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방 주도 성장이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그리고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오세훈 37%, 정원호 34%, 전재수 부산 독주였다. 중앙일보가 이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 지금 이 3%포인트 차이인 거죠. 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정원호 구청장 37대 34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이미 이 출마 선언한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 40대 31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요거지만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목에 나와 있죠. 전재수 의원 지금 사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해수부 장관에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좀 압도적으로 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그냥 쓰기엔 수상쩍은 쿠팡의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10,000원짜리 쿠폰부가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던 인당 5만 원의 쿠폰, 이 쿠팡의 보상안. 그런데 이게 보상액만 적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이 쿠팡에선 이거 조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소송 방어용인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 보상을 했고 보상 받은 사람이 이거 썼다. 그러니 당사자가 원만히 타협,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정작 소송에 가서 얘기할 명분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받은 것도 얼마 없는데 심지어 이런 꼼수까지 만약에 더해진 거라고 한다면 더더욱 받을 수가 없겠죠. 이 얘기도 살짝 잠시 뒤에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자료 삭제 방치한 쿠팡, 정부, 경찰에 수사 의뢰. 네. 지금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뭘 요청을 했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자료 그대로 두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로그 기록, 접속 기록 같은 게 자동으로 좀 삭제가 되게 돼 있죠. 이걸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중단시키지 않아서 자동 삭제가 됐고 그래서 5개월치의 자료가 비었다. 자료가 삭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경찰 조사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어제 있었던 이틀 차였던 쿠팡의 청문회 소식도 잠시 뒤에 좀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사과값 19.6% 껑충 보환율 속 새해 물가가 비상입니다. 라는 소식이에요. 뭐 새해만 비상이야? 어제도 비상이고 한 달 전에도 비상이고 맨날 비상이었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새해에는 좀 안정이 되길 바라는데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좀 따르면 사과값,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 따졌을 때 19.6% 거의 20% 가까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사과만 뛴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쌀, 고등어 등등 일단 이 농축 수산물 중심으로 먹거리가 대략 한 10%대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경유도 10.8% 뛰어서 3년 만에 최대폭이다라고 하는데 새해엔 이 물가가 좀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중무장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어제 밖에 나가시는 분 다 정말 이렇게 아마 입고 나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말 너무너무 추웠죠. 기본적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었고요. 나온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추워도 너무 추웠다라는 건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영하 한 15도가량 안팎이라고 하는데 새해를
냉동고 한파로 지금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추워도 새해인데 이 모습도 좀 보고 가야겠죠. 지금 남산에서 보는 새해 지금 이 시각의 모습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는 바로 이 모습.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방송 준비할 땐 이보다 좀 밑에 있었는데 점점 지금 올라갔죠. 네, 지금 새해 1월 1일 2026년 첫 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에 특히나 눈길 가는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이거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 뭐가 바뀌나라는 거죠. 최저임금이 1,320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자녀 수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최저시급 인상 1,030원에서 1,320원으로 2.9% 올랐고요. 그리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근로자 1명당 20에서 자녀 1명당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도 기존에 5살까지였었는데 여기 이제 이 5살부터 였는데 여기 4세까지로 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 청년 미래 적금 또 이 신설이 됐고 요건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해외 주식, 이 해외 시장에서 하다가 돌아오면은 이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좀 깎아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요 부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주말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 10개구는 인당 15만 원씩 매월 주고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비 6만 2천 원 넘으면 100% 환급해주는 이런 카드도 도입이 됐고 요런 부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제도 시행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비도 올라갔다고 해요.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죠. 지금 조목조목 여러 가지가 지금 새해가 되면서 바뀝니다. 요거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꼼꼼하게 받으실 수 있길 좀 바랍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대도약 원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새해 첫날이죠. 기사 같이 보실까요?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만들고 결실의 시간 열어젖힐 겁니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로 밝혔습니다. 네, 무려 17분 분량이에요. 근데 그중에 저희가 엑기스만 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나오죠. 총 한 5가지 전략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지방주도 성장, 두 번째 중소 벤처기업 주도 성장, 세 번째 산업재해 근절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네 번째 문화주도 성장, 5번째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성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꼼꼼히 따져보면 지방주도 성장은 지역발전 얘기하는 거죠. 중소벤처기업 주도 성장, 이거 지금 결국은 중소기업 강국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통한 지속가능, 산업재해 근절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주도, 문화융성이고요.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성장, 한반도 평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다 뒤에 그래서 성장, 그래서 주도 성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박청환 교수님. 사실 진보 정권에서 분배보다 성장을 더 많이 강조를 하는 건
이례적인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다 성장이 붙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방점은 성장인 겁니까? 네, 사실은 뭐 민주당 정부에서 네. 그동안에는 분배의 무게중심이 두어온 게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극한 대립과 갈등, 계엄과 탄핵이라는 시대를 뚫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재명 정부가 성장에 무게를 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치 DNA를 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 국가 균형 발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행정수도 이전,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의 대거 지방 이전이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점점 진화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분야들도 이 5개 모두가 민주당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 강조하고 또 무게를 둬왔던 분야라는 점, 그리고 하지만 그것의 귀결이 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와 조금 차별화를 갖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대 진보 정권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는 아니고 분배 정책 그동안성을 갖고 오면서 여기에 성장을 좀 더 더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지금 경제적인 지표 수치 자체가 성장의 방점을 찍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신년 들어서 여론조사를 각 언론사에 좀 실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가 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일단 긍정 61.7%, 부정이 33.6%예요. 긍정이 60%가 넘었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60%가 넘었는데 그럼 뭘 잘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외교를 잘했어요가 첫 번째입니다. 17.8. 국민 소통을 잘했어요. 17.6. 그리고 미래 신산업 육성이 10.1%로 1, 2, 3등 순이었다. 근데 잘못한 일은 그럼 뭡니까? 라는 거 봤을 때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및 민생 경제 대책이 20.9%. 이 검찰 및 사법개혁이 19.1%, 여야 협치가 13%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못한 거를 잘한 걸로 올리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해의 이 과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수영 의원님 가장 잘못한 일의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민생 경제 대책이에요. 또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물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보니까 더 하죠. 사실 근데 지금 요즘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체감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건 뭐 아주 주지의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이제 뭐 그 언론 보도들을 봐도 직장인 점심 한 끼가 이제 10,000원 이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인플레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체감하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귀결되고 있는 게 뭐냐, 물가 안정 및 민생 경제가 제일 1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 해 지방에 가장 먼저 중심을 두겠다고 1호로 얘기하잖아요. 지방 성장 중심, 특히나 이제 뭐 5극 뭐 3특체제, 네. 이 얘기는 대전 충남 통합도 염두에 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 이익의 고루 분배라고 얘기한 건 모두의 성장이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성장의 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 분배가 있는 거죠. 아니 성장 전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거는 고루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전국의 균형 발전, 2차적으로는 분배가 우선된 성장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민생 경제, 그다음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사실 민생 경제가 어려운 환율에 기본적으로 그게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까지 끌어쓴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5가지 뭐 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첫 번째가 지방 주도 성장 아니냐. 올해가 지방 선거가 있는 해. 지방 선거가 있어서 지방 주도 성장이 1번인 것 같다. 전략적인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가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심을 못 잡는다라는 정치권에 대대로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새해 일단 선거고 자시고 물가가 좀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절히 해봅니다. 누구를 찍겠습니까? 네. 선거 얘기인 것 같죠. 보겠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예요. 신년 여론조사 서울시장 누굴 찍겠습니까? 라는 거죠. 김민석 33, 오세훈 30.4, 박주민 31.5, 오세훈 30.2, 정원호 30.4, 오세훈 30.9. 지금 민주당 후보군 그리고 현역 오세훈 시장을 넣고 서울시장 누구 뽑으시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역인 오세훈 시장과 붙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전부 엎치락 뒤치락 어쨌거나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접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민주당 후보들은 도전자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한테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상의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일종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허니문 선거예요. 네. 사실 대통령 선거 딱 취임 1주년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거의 이제 우리가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를 허니문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게 경쟁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대입해도 30% 초반들이 거의 나오잖아요. 네. 이 오세훈 시장도 비슷하죠. 근데 그 민주당 후보군들이 전체적으로 30대 초반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갖다 놔도 비슷한 경쟁력.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투영되거나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정당권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왔는데 이제 네. 본인이 여기에 얼마큼 개인기를 여기다 더 이제 앞으로 투입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 구도 자체는 허니문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의 최대 결집치가 이루어진 건 이게 수치인 거고 다만 이 수치에서 이제 구도가 확정돼서 인물이 선정됐을 때 그다음에 경쟁력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거기는 이제 개인 경쟁력이라든가 선거 당시에 상황들 이른바 변수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는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기서 오 시장이 40 이상 쭉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민주당 후보들 누가 가더라도 20 이하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 일종의 약간 구도 싸움의 문제로 저희가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봐라. 이게 지금 접전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그 얘기인즉슨 민주당에서 누굴 내놔도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구도 싸움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현격히 높은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 지지율을 타고 후보들의 이 지금 지지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일단 이 비등비등한 요런 상황, 요런 흐름이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같이 보죠. 오세훈 37, 정원호 34가 나왔죠. 아까 저희 일면으로 살짝 봤습니다. 오세훈 37에 정원호 34, 오세훈 40에 박주민 31이다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조사에선 오세훈 시장이 살짝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 포인트 좀 앞서는 듯 하지만 사실 결국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접전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과는 오차범위 내, 박주민 의원한테는 또 확실하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박정환 교수님, 지금 조사 결과가 아까 거는 뭐 다 비슷비슷했지만 이건 또 확실하게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모습인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주자로는 이른바 명예 남자라고 얘기가 되는 정원호 구청장으로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했을 때 이재명을 찍었던 친구들 중에 네. 정원호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앞서 우리가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박주민을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도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앞으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처음에 정원호라고 하는 이름이 서울시장 거기 또 나왔을 때 네. 뭐 9%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가장 앞서는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30% 초반 또는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확장성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비등비등한데 네. 확장성이 앞으로 커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여론조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페이스 아니냐. 사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정원호가 누구지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할 텐데도 이 정도다. 앞이 더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 의원님. 저는 저 수치는 전적으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광 효과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선거 개입 그 논란을 무릅쓰고 정원호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잖아요. 사전 선거운동하냐. 과거 노무현도 그래서 어쨌든 탄핵되진 않았지만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정원호라는 사람의 주목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였냐고 했는데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왜냐하면 딴 데 중요하죠. 이겨도 여기 지면 진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정말 중량급 인사들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졌다.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정원호를 투입해서 졌다? 젖잘싸인 거예요. 젖잘싸.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는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면은 말 그대로 그 국힘의 심판론, 국힘은 정당에 이제 더 이상 퇴장해야 된다는 오세훈이라는 거물을 꺾었으니까라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지만 만일 저도 어쨌든 제가 정당 구조가 있기 때문에 큰 참패는 안 당하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로 인해 정원호 효과는 저도 좋은 그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반영되는 추세로도 보여집니다. 지금 두 분이 확실하게 나뉘셨어요. 한 분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진짜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금 서울시장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앞에 서울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와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독주한다고? 라는 점에 더 놀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다음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통일교 논란에도 전재수, 박형준, 김도움 누구랑 붙어도 앞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부산시장 이 가상 양자대결이면 전재수, 박형준 하면 전재수 39, 박형준 현역 시장이죠. 박형준 30. 이 전재수 39, 만약 김도읍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김도읍 19입니다. 김도읍 의원한테는 2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이고요. 박형준 현 시장에 대해서도 9%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확실하게 앞선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처럼 지금 뭐 일단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교 의혹으로. 최수영 위원님. 네. 이거 장관직 안 내려놨으면 더블 스코어였던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직 안 내려놨으면 조금 더 이 격차가 벌어졌을 거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도 싸움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게 지금 보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정권 지원론이 지원론을 가자는 게 지금 50이고 정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 견제론이 40. 많이 해봐야 39니까 40이에요. 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다가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이 10% 이상 포인트 차이 나는 거 그대로 전재수 전 장관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슈만 불거지지 않았고 구도는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인물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여기에 변동성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PK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지표가 주는 시그널은 간단합니다. PK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의 기재가 앞서는 데다 견제는 앞서는 데다가 네. 게다가 인물 경쟁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일종의 프리미엄도 못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이 이 결국은 여기 봐라.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50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구도 싸움으로 드러난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통일교 의혹이라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구도가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도는 굉장히 탄탄할 수 있는 구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사실 박창환 교수님, 문제는 전재수 의원이 이제 6월 3일이 지방선거예요. 그 전에 공천을 해야 되는 건데 경찰 조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 전에 뭐 무혐의 뭐가 나오든지 간에 되면은 공천 주면 되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뭐 유죄 쪽으로 해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를 같이 상대로 국민의힘이랑 붙였거든요.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부산시장 후보를 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전재수 의원이 네. 이제 거쳐야 될 앞으로 선거로 가는 주요한 길목에서 가장 큰 고비는 역시나 경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은 불기소가 된다 그러면 뭐 진짜로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고 그쵸. 또는 특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즉 민주당에서 계속 공천을 하고 네. 또 무죄를 갖다가 믿는다 그러면서 생환해라 그러면서 밀어준다면 어허. 거기에 조국 대표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재수 후보 측에다가 아마 여러 가지를 타진했을 거예요. 네. 정말로 받은 거 없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는다면 웬만하면 정말로 특별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막강이다. 그러면 전재수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5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진짜 중요하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5개월간의 흐름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도 같이. 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쿠팡 의혹엔 허위 정보, 과로 추궁엔 새벽 배송 같이 해보시죠. 라고 헤럴드 로저스 쿠팡 현 대표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쿠팡 청문회 이틀째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첫날 청문회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태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 여야 없이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오늘 있는 청문회는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청문회는 어땠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한번 택배 체험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적어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꼭 같이 해보시겠어요? I would love to deliver with you. I've done it several times and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So you're welcome to come along with me. 네. 아, 이래서 오늘 키워드가 의원님도 같이구나라는 거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 물론 지금 정일영 의원이 이거 같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루 말고 일주일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 해보세요에 사실 방점이 있는 얘기였었는데 이걸 받으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의원님도 같이 하시죠.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같이 하자는 게 이제 우리도 함께 해요. 우리 뭐 친해져 봐요. 함께 해요. 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건지 나만 해 너도 해. 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후자로 보이는 거면 좀 꼬인 겁니까? 아닙니다. 물귀신 작전 맞아요. 이런 걸 두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제가 또 놀란 거는 이런 질문은 또 정확하게 인식하고 답변을 해요. 아하. 다른 질문은 사후정 답변, 동문서답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국세청하고 같이 우리가 공채에서 조사한다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그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네.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혹은 사후정 답변 굉장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불리한 질문은 사후정이고 좀 유리하거나 공격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금방 알아듣고 함께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선택적인 말하자면 그러니까 통역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감정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 나 자꾸 이렇게 공박하는데 그렇게 원하면 같이 한번 해. 그리고 하루 이틀 하지 말고 일주일 같이 한번 하자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원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제가 보기에 저렇게 되면은 해당 의원은 선거운동 톡톡히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워낙 주목도가 높아서 만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근데 로저스 대표가 저렇게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 저거는 굉장히 저는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른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좀 지적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말씀, 선택적 답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어떤 건 물어봐도 10번, 20번을 물어봐도 사후정 같이 대답을 하면서 이런 건 콕 집어서 같이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태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 또 있었습니다. 요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시죠. 저 170명 확인 어저께 제가 우리 증인한테 물어봤는데 저 숫자 확인하셨습니까? No, I have not had an opportunity to check. I've been here testifying. 아니 밤새 증언했습니까? 이 중요한 걸 그렇게 또 언론을 보면 어떡합니까? Do you think this is funny?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I don't understand why I'm being treated this way. I'm trying to 그게 answer 답을 your questions 해야죠. that you are asking, and you're not allowing me to answer them. 그만하세요. Please allow me to 또 answer the 시작이야. questions. I just Stop! want to answer I told you the answer. I don't know why you're yelling at me. 어저께 책상집에서 나한테 소리 일렀잖아. 이게 중차대한 Still not being 사안인데 allowed to answer the questions. 나는 I'm 모른다고 still not being 했으니까. allowed to answer questions. 네. Why don't you want me to speak? 네, 네. You called me here. 네, 따박따박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본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헤럴드 로저스 대표입니다. 아까 보신 그 영상이 사실 염태영 의원이었었고요. 지금 보신 게 지금 이 정일영 의원이다라고 좀 정정을 좀 드려요. 근데 정일영 의원이 나한테 말이야, 책상으로 손가락 치면서 고성도 질렀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조용히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로저스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분이 한국인이면은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름 전에 로저스 대표 내정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전해드릴 때부터 사실은 예상됐던 대목이에요. 나 미국 사람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통역이라고 하는 순차 통역이라고 하는 그 시간차를 노려가지고 네. 자기 할 말 다 하고 정말로 날카로운 공격은 못 알아들은 척 딴 얘기할 수 있고 알아들은 거는 영어로 채 빠르게 자기 얘기 다 해버리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 로저스 대표를 임명한 것 자체가 이번 청문회를 갖다가 시간 끌기용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소송전에서 소송을 통해서 쿠팡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주가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답변과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고스란히 지금 이 안에 드러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네. 답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에요.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로저스 대표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나를 왜 이렇게 죄인 몰듯이 하냐. 지금 뭐 퀴즈 문답하냐. 이거 미국에서는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들이 로저스 대표가 나올 때 지금 쿠팡이 국민들에게 100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네. 저렇게 외국인을 내세워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야간 노동 아무 문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그 맞는 킬로서 지금 활용되는 거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지금 밉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재판에서도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에서의 태도는 양형 기준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로저스 대표는요, 쿠팡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하게 계산된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한데 얄밉게 잘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건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잘하고 있다인데 지금 청문회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같이 한번 야간에 일해보자라고 하는 건 야간에 이렇게 무리한 근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은 언급을 하지만 네. 함께 하자고요. 이렇게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이런 통역적인 문제 때문에 공방이 오고 가는 건 지금 이 청문회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고 증거로서 나중에 재판에 가도 쓰여질 수 있는 자료인데 네. 동문서답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이를 모르고 외국인 대표를 앉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계산된 태도로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됐을 때 네. 우린 한국에 이렇게 청문회 출석도 하고 보상안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했습니다라고 외관적인 형태만을 갖추기 위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라는 비판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철저하게 근거로 좀 쓸만한 명분을 차곡차곡 축적하는 청문회 이틀인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희가 쿠팡 대표가 바뀌었어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어요. 법꾸라지 뭐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철저하게 그 예상에 아주 적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오만방자 질타에 쿠팡 대표 출금 위증 고발 겁나지 않아요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When my team reviewed the proceedings from yesterday, they discovered that the translators are not translating my full answers. 이제 이렇게 되기 I 때문에 am here 제가 under 안 하려고 penalty 한 of 거예요. perjury, as you remind me many times. I would ask, please, that the translators be allowed to translate my full answers so that you who have been misled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I will 지금요. not be intimidated by your threats of 중단하시고요. arres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eportation,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perjury. I will not be intimidated. 네, 중단하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죠. 말이 중단될까 봐 그 소리를 더 덮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겁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임 변호사님. 지금 뭐 출국 금지, 위증 고발 무슨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게 겁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나 법잘알이야.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증이라는 것이 내 기억에 반하는 진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인 것인데 네. 로저스 대표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죠. 지금 이 청문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너무 시끄러웠고요. 상대방 쪽에서 나를 한국어로 압박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통역을 쓰려고 했는데 통역에게도 자꾸 제지를 하고 네. 동식 통역기를 끼라고 하니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방어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의도로 영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네.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번역이 되면서 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정부와 협력해서 쿠팡이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위증 혐의다라고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부, 협력, 사실상 그 단어 자체가 이미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어떤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력 정도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도 로저스 대표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출석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헤럴드 로저스 대표가 다 따박따박 본인 계산 하에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결국은 이게 다 법적 근거고 명분으로 지금 쌓일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참 이런 게 아까 위증 얘기는 사실 말씀처럼 국정원의 지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서 국정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는데요. 위증죄로 고발해 주세요. 라고 먼저 이 국정원에서 입장을 밝혔죠. 거기다 뭐 위증죄 고발하세요. 나는 거리낄 게 없습니다. 난 진실만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아니 국정원 누구랑 쿠팡에 누가 만났는지 이게 밝히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제 요 부분 다시 한번 이 청문회 이틀째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당신들이 발표했다고 한국 정부도 발표를 해야 한다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를 왜 발표를 안 하냐고요? 한국 정부는 당신네 쿠팡의 로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부 지시를 받았다고 어제 거듭 얘기했습니다. We received instruction from this national agency. We've said that consistently. It was a cooperative
investigation. I think it was very successful. I'm not sure why we're not talking about it, why we're not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the Korean people. 지시와 협업이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답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 나오세요. 이 부사장은 우리말이 아가 다르고 어 다르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쿠팡 내부에서는 국정원을 접촉한 사람이 다수가 있다, 복수가 있다. 국정원 직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다. 공문 받은 것도 있다고 했죠? 네, 있습니다. 공문 1개입니다. 네, 12월 2일 전에 받은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그 용의자의 위치를 계속 물어봐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용의자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은 3번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설명을 그 노트북을 강에 던졌다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가 바로 그 국정원에다 공유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중국에서 임의로 강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서 좀 망설이고 있었고요. 네. 다만 국정원에서는 강하게 강에 들어가서 건지는 걸 시도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헤럴드 로저스 대표랑 얘기가 도저히 들어가시고요. 한국말 할 수 있는 이 법무 담당 나오세요.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쿠팡 이렇게 얘기하죠. 국정원 3명 만났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강에 들어가서 노트북 건지라고 해서 건졌고요. 그리고 포렌식도 포렌식 업체 어디 할까요? 여기 어때요? 얘기하니까 그럼 뭐 여기도 괜찮고요 하면서 국정원이랑 논의하에 포렌식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쿠팡 이것도 맞나? 그럼 국정원에서는 위증죄로 고발하라는 또 무슨 얘기야?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제 네. 국정원은 이제 중국에서의 정보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은 서로에게 통보한 다음에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 있는 우리가 화이트 요원이라고 해서 네. 정식 이제 외교 등록이 돼 있는 그 요원들이 이제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강에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거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밖에 없으니까 아마 지시를 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저는 그 건져내는 거는 국정원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했다가는 그거는 상대국에 대한 그거는 정보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이고 피해자인 쿠팡이 그 진술을 받았으니까 그 특정한 위치에 가서 그걸 건져내라까지는 저는 협업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걸 포렌식을 임의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얘기는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도 제가 뭐 국정원과 저 쿠팡의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네. 없으나 초반부까지는 국정원이 협조를 요청했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건져냈을 때 다음부터는 물론 이제 중국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포렌식 해야 되는지 뭐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원의 지침이 세부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조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쿠팡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지금 위증 고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국정원은 우리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저는 국회에다가 이 부분을 상세히 쿠팡 얘기 말고 공유를 해야지 왜 이걸 쿠팡의 부사장의 얘기를 임의로 이렇게 듣습니까? 전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정보위원회가 네. 관계자 불러가지고 비공개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괜히 이게 저는 오히려 중국도 괜히 이거 현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자극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논란 끝내고 네.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들으면 좀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잘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이게 뭐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 이해 당사자인 기업만 할 수 있어서 이 쿠팡을 시켜서 뭐 건져내겠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희는 항상 수사 대상인데 기업 이해 당사자를 떠나 수사 대상인데 이거를 터치하는 것 자체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오염이 될지 증거가 라는 부분인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굉장히 의아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자면 정부와 쿠팡이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납득하기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측과 접촉을 했다고 밝힌 이 이재걸 부사장 역시도 법무 담당입니다. 이 정확한 이 전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지는 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네. 근거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이 어떤 공문을 보냈다거나 국정원 인원 몇 명이 실제로 쿠팡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부분은 전 증거가 남아있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국정원에서 이렇게 위증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건 네. 세부적인 부분은 전 협의는 안 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쿠팡 측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거기 때문에 쿠팡이 네. 건져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포렌식을 쿠팡이 직접 했다라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내 수사기관에 그대로 완전한 상태로 보존을 해서 제출을 하고 수사기관이 먼저 열어봤어야 되는 건데 쿠팡 측이 이걸 임의로 먼저 열어봤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 부분은 증거를 오염시킬 의도가 있다고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국정원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구와 연락을 하고 지시를 했는지는 국정원에서 이제 밝히면 그만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분명히 메일로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국정원은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수사기관에서 증거 오염의 우려는 없었는지 조사를 받을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이 또 살짝 또 국정원으로 좀 넘어간 셈이 됐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그때 뭐라고 답이 왔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또 있어야 국민들도 납득을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진실공방으로 갈 일인가라는 며칠째 진실공방을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제 이 쿠팡 청문회 저 사람 누구야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까만 모자에 까만 마스크에 까만 옷에 누구지? 다스베이다. 누구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사실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쿠팡에게 방풍나무를 납품하는 저와는 관련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중소상공인의 모습이 저희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무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방풍나무를 검색하면 쿠팡의 PB상품 로켓 프레시 제품만 검색이 됩니다. 네. 완전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하고 음성 변조까지 하고 지금 나왔죠. 이거는 내 신원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대외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해 당사자인 쿠팡한테도 이걸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박창환 교수님, 지금 요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팔고 있는데 이거를 쿠팡이 자사 제품으로 PB 제품으로 해서 내서 우리 피해봤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실은 PB 상품 그러면 굉장히 싸잖아요. 똑같은 제품 질인데 값싸다 보니까는 PB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네. 그런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쿠팡이라고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잘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슷한 물건에다가 PB 상품 붙여가지고 파니까 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근데 나만 있겠느냐. 비일비재한 거고 독점적 지위를 갖다가 이용한 PB 상품을 통해서 사실상의 독과점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PB 상품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이게 피해를 줬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PB 상품을 통한 중소상공인 피해를 갖다 막기 위한 대책 수립도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거고 이게 이런 진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함께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의미 있는 진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 있는 진술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게 사실 다른 데도 이 같은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쿠팡이 논란이 되면서 쿠팡 내의 이슈 중에 하나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제도 개선까지 확실하게 뿌리를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 가리고 나올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였다라는 게 증명이 좀 되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행방묘연입니다. 집단 멘붕 술렁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선호 의원이 지난 2022년에 공천 헌금 1억을 받았고 여기에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가 이거를 묵인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이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윤리감찰도 지금 지시를 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 1억 대체 어디 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1억에 대해서 강 의원이 입장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반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의원한테 1억을 받은 걸로 지목이 된 지역사무국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돈을 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난 공천 대가로 누구한테도 금품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나는 즉시 주라고 했어요. 했는데 돈 받은 사람은 난 받은 적 없고요. 준 사람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임 변호사님. 이 돈은 어디 간 겁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는데 네. 돈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라고 상의하는 녹취록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녹취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래 이런 금품을 어떤 대가성을 띈 금품을 주고받을 때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현찰로 거래가 오고 가기 때문에 그 현금, 실물을 확보하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죠. 그럴 때는 결국 이런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나 네. 정황 증거로서 뇌물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고하게 네. 정확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내용이 녹취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 녹취록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볼 것 같고요.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또 다른 대화나 문자 같은 것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진술을 확보를 한다면 이 1억 원 자체를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갔는지 반환했는지 같은 부분들은 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공천 헌금이나 이런 돈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증거가 남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녹취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임 변호사님, 일각에선 이 지역 사무장이 받은 걸 나는 몰랐고 알자마자 바로 주라고 했어요. 라고 했으면 강 의원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뇌물죄는요, 금전을 받았을 때 곧바로 기수,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아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나 몰래 내 차 네. 트렁크에다가 금전을 넣어둔 겁니다. 내가 뒤늦게 발견을 해서 한참이 지나서 반환을 했다면 네. 그때는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도 어느 시점에는 이미 뭐 보좌관이든 누구든 돈을 받은 걸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인지하고 즉시 반환하기도 전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찾아가서 당시에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즉시 반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강선호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죄 입증으로 녹취가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사안이 그냥 뭐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공천 관련해서 또 주고받았다라는 의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라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이 공천 이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사실은 보수 정당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당에 있다니. 에이, 아니겠지.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네. 나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있었지 우리 당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하면서 지금도 난 못 믿겠어요. 반신반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당이 다 멘붕 상태예요.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민주공천헌금 의혹의 멘붕, 당명 자체가 의심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데 박창환 교수님, 지금 민주당에선 이게 뭐 그냥 뭐 강선우 의원 혹은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올 사안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 알려졌을 때 반응들이 어땠냐면요. 와, 장관 안 된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할 정도로 이거는 대규모 지금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제 공천을 매개로 해가지고 돈을 수수한다. 이것 개인적으로 걸리면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컷오프 대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상의를 한 게 녹취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컷오프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냐면 공심위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당시 공심위 간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얘기하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이거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냐? 김병기 원내대표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경찰이 조사할 거니까 뭐 경찰한테 맡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사의 대상으로 계속 끌려다니면 네.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강선우 의원, 그다음에 당시에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공심위 의원들 왜 당시에 컷오프 대상이었는데 단수 공천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강선우 의원만 딱 찍어가지고 감사 지시했다. 네. 우리 할 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그냥 멘붕 상태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점을 국민들 앞에 털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 박창환 교수님께서 민주당 얘기를 할 땐 사랑과 애정 어린 모습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강선우 의원만 끝날 게 아니라 결국 공관위까지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더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돼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조선일보가 무슨 기사를 썼느냐 같이 볼까요? 이수진, 김병기도 공천 관련 돈 받았다가 6개월 후에 돌려줬어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불공정하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분들이 계셨어요. 컷오프된. 그 검증을 한 주체가 약간 그 비리 의혹에 담긴 이제 증거들도 있었고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었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돈 받은 사람한테 돈을 돌려줬다. 근데 그게 6개월 뒤였다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김병기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개가 짖어도 귀찮은 겁니다. 2번 생각하고 쓰세요. 합의 안 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 고소고발 조치까지 들어갔었던 바로 그 사안입니다. 다만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취하가 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 당사자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취하를 한 거지 우리가 뭐 맞아서 취하를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김병기 의원 쪽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이 최수영 의원님 사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다른 의혹들 그러다가 강선우 의원과 함께한 어떤 공천 헌금 의혹 여기에서 이제는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 이게 막 자꾸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지적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박수현 의원의 얘기 중에 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멘붕이다 얘기했는데 네. 첫 번째, 그거는 어느 정당 상관없어요. 당시에 패권적 지위에 있는 정당이 돈이 더 받으니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에서 4연승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려고 그 앞에 줄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이건 불문가지 사실 하나 지적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남의 정당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금도에 어긋납니다. 그건 먼저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자 집단 멘붕에 빠졌다고 아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도권에서 시의원 선거에 1억이 오고 갔고 이게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네. 그다음에 어쨌든 동작구에서도 줬지만 돌려줬다는 얘기 물론 사실 의혹이죠. 무근으로 이제 해서 이제 주장이죠. 이수진의 네. 주장.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 지금 정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골에서는 또 어떡할까요? 수도권에서도 이럴진데 그러면은 지연, 혈연, 학연으로 더 끈끈하게 뭉쳐진 지역 공동체인 지역에서는 그러면은 군의원, 시의원, 뭐 도의원, 그다음에 뭐 군수, 시장 군수 제가 보기에 집단 멘붕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쩌면은 어디까지 확전될 수고 있고 번질 수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집단 멘붕인 거지. 아, 우리가 민주당의 당명을 쓰는데 이런 일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나? 라는 참여와 어떤 성찰의 자세에서의 멘붕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디까지 번져서 확전될지 모른다.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선거는 구도, 인물, 이슈의 싸움인데 이런 게 바로 이슈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덮쳐버리면은 그야말로 그냥 쓰나미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이런 거죠. 허리문 선거 다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디까지 번져내느니 이거 관리 못하면 이거 위험하다. 그 위기감일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이 멘붕에 빠진 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어떤 반성 참회가 아니라 아, 이게 어디까지 확전되는 거야? 혹시 나도 걸려?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의힘 시각에서 또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일단 이게 지금 현재 이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이슈, 불리한 이슈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여름도 아닌데 왜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래? 뭐가 무서운데? 싶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죠. 누가 무섭다 그러느냐? 민경국 전 의원이 무섭다고 그래요. 뭐가 무섭다는 건지 올린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무서운 일이다. 국정 홍보를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아서 가능한 건지 그렇게 내가 얻어 걸린 걸까?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 당선을 위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3년 내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 신화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엽서를 나의 부정선거 투쟁의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취지로 지금 이 근하신년 이 엽서를 좀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민경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얻어 걸린 건가? 아니면 전략적인 차원의 큰 그림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창환 교수님,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한 4만 8천여 분 정도에게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4만 8천여 분 중에 전현직 국회의원들한테 안 보냈을까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전직 국회의원들한테도 네. 신년 인사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아스러운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못 받았냐? 전현직 의원들한테도 안 보내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미운 사람한테는 안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만 챙겼나? 뭐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 거고 좀 그런 점에서 민경욱 의원이 받은 게 맞는 거지 안 받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의문의 1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냐. 왜냐하면 아니 지금 당연히 전현직 의원들 보내 4만 8천 명 중에 전현직 의원 안 들어갔겠냐. 그럼 받는 게 맞지. 오히려 그때 왜 못 받았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글을 지금 SNS에 올렸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글로 이런 답글이 달렸습니다. 뭐냐? 혹시 선관위원장으로? 라는 얘기가 달렸다는 거예요.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이혜원 의원이 지금 기획예산처장으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후보로 좀 됐죠. 네. 그러니까 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선관위원장 주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패러디지만 뼈 때리는 얘기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민경욱 의원과 저는 청와대 근무할 때 대변인과 선임행정관으로 같이 근무했던 또 그런 인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고도의 심리전일까 하는 말이 뭐냐면 물론 전현직 의원들에게 통으로 보내도 사실 거르려면 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한 거는 물론 뭐 거르는 비용이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중원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래서 뭐 김성식 의원, 이해운 의원 등등 하는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도 중도 수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빈 공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선을 앞두고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물론 저걸 민경우 의원이 올리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을 일이지만 네. 이렇게 한번 소환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지? 이렇게 빈집 털이오 하듯이 자꾸 중원을 공략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게 무서운 일이라는 말을 저는 오히려 한 것 같고요. 아하. 민경욱 의원이 어떤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굉장히 심리전과 무서운 일이 겹쳐 있는 이 어떤 전략적인 행보다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원을 향하고 있는 요 흐름, 방향 자체가 빈집을 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사실 이 모든 여파가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되면서부터 그 어떤 후폭풍의 느낌으로 쭉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 들어왔을 때 네. 그때 남아있던 국무위원들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저보고도 사실상 상당히 반갑게 그렇게 악수를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뭐 만나게 돼서 반갑다는 식으로 악수를 했는데 만약에 저도 잘된 관세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말 그 잘된 정책이었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도 유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나도 잘했다 하면은 나도 위임됐을 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메시지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중원 확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국민을 위한 일. 이게 우선이다. 그리고 정치적 개파는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진숙 의원 말 중에 진실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게 있어요. 진실은 뭐냐 하면 누구나 나랑 같은 생각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당적이 누구든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책임자로 앉힐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신 잘했어 박수 쳐주고 아부한 사람 데려간 게 아니라 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경제 미국과의 그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 재정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또 그렇지만 또 일종하게 확장 재정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당이 어디든지 간에 쓰겠다라는 게 메시지인데 지금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 얘기는 아부한 사람 데려가고 내가 아부 안 했으니까 안 쓴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절반만 맞는 얘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뭐 이해운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 그다음에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방향이 나와 다르지 않다면 당적과 상관없이 누구든 데려다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아마도 몇 번은 더 일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같은 방향 보는 사람을 픽한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일이 앞으로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원 공략으로 보여지는 이런 인사가 더 몇 건 더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요즘에 혹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나 박수현 대변인이 이 사람은 내가 좀 욕심이 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적극 환영하는데 조경태 의원이 하신 말씀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재건하는 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 말씀은 누구나 그냥 질문 받으면 할 수 있는 말이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개인적 욕심으로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조경태 의원의 해수부 장관 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저는 좀 욕심이 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해요.
그러면서 뭐 당 재건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또 이 해수부 장관설이 돌던 그 시점 이젠 작년이 됐죠. 12월 31일 조경태 의원이 어딜 갔느냐 이 한국 해운조합을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양 해운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런 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수영 의원님. 네. 깜빡이 날짜 배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저는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그 육선이지만 그동안 사실 변변한 자리 하나 맡은 적은 없어요. 상임위원장만 한번 해봤고 입각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욕심 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조경태 의원이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네. 민주당에 있다가 보수정당 계열 그때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이제 온 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순전은 있다고 보이죠. 원래 고향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래 어려울 때 그 해주는 게 사람이 진짜 인연인 거고 그게 당에 대한 충성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식의 그러니까 접근 방법, 일종의 사람 빼가기가 과연 통합이고 그것이 국민 통합의 순기능으로 기여할까? 좀 그렇게 안 봐요. 통합이라는 거는 사람을 설령 모시더라도 상대 진영의 동의를 얻고 모셔야지 그게 비로소 통합이라는 가치로서 확산이 되는 거지 특정 사람 몇 명 빼와서 특정 자리에 기용한다고 그게 진정한 통합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정말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게 되면 욕심은 나겠지만 욕심이 네. 안 나겠어요. 해수부 장관이고 본인 지역구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선 의원으로서 지금 당에 뿌리박고 있는 그런 중진 의원으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통합과 사람 빼가기는 좀 다른 건데 만약에 조경태 의원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건 사람 빼가기로 비춰지지 않겠냐? 그렇다면 통합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박 교수님 짧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난해 네. 벌써 지난해죠. 심각한 국면 대립과 갈등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통합의 시도가 필요한 때다. 그런 점에서 방향만 맞다면 당적이 어디든 같이 못할 사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고요. 거기에 공감하는 당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정말 입각설이 아니라 입각이라는 뉴스가 곧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살짝 얘기 나누면서 좀 드네요.